부족함 없는 노후란 과연 존재할까요? 은퇴 후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있고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퇴직금도 두둑이 받았고 매달 연금도 들어왔으며 번듯한 아파트도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어 보였던 그녀의 노후. 하지만 시간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그녀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그녀는 소리 없이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의 진짜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혹은 몇 년 뒤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안한 내일을 위한 귀한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와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순, 올해 67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죠. 은행 창구에서 32년간 일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셋이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영순이 언니는 참 복도 많아. 노후 걱정 없어서 좋겠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4억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달 9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우리 부부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으니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여유로운 노후였습니다. 퇴직 후 첫 해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와 토마토를 돌보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손주 생일이라도 돌아오면 백화점에 들러 예쁜 옷 한 벌 사주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생활비가 아주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둑한 퇴직금이 통장에 있었고 연금도 매달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조급해져 왔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가도 몇 번이고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을만 2,000원짜리 소고기 한 팩이 유독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오늘 꼭 먹어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5,000원짜리 과일 한 봉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평생을 은행에서 돈을 만지며 살았던 제가 말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어느새 하나둘씩 미루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매번 다음에 보자며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나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소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통장 잔고는 매달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불안이라는 감정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김없이 돈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주변을 둘러봐도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요즘 잘 지내지? 웃으며 안부를 물으면서도 속마음은 겹겹이 감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고 더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리 없는 가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꼼꼼한 성격입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단돈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기에
늘 긴장하며 신중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돈에 관해서는 그렇게 무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의 감정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무료함의 습관처럼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주문 버튼을 누르곤 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뭐 사주세요 하기 전에 우리 강아지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하며 흔쾌히 용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소비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제 자산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한 불안감에만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카드 명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앱에서 8만원, 편의점에서 15만원, 홈쇼핑에서 12만원, 각종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돈이 20만원. 금액 하나하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개수가 문제였습니다. 이거 내가 시킨 거 맞나 싶은 결제 내역도 수두룩했습니다. 새벽에 출출해서 시켰던 야식, 심심해서 주문한 건강식품, 손주들 용돈 주려고 편의점에서 뽑았던 현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홈쇼핑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사지기를 샀고 또 다른 날은 공기청정기를 샀더군요. 그런데 정작 그 물건들이 지금 집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이런 걸 언제 샀지? 하며 집안을 둘러보니 포장도 뜯지 않은 상자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었습니다. 안방 한쪽에 쌓여 있는 건강보조식품들을 보니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혔던 건 한 달 전에 샀던 홍삼 제품을 잊어버리고 다른 브랜드의 홍삼을 또 주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먼저 산 제품은 아직 절반도 먹지 않은 상태였는데 말이죠. 문제는 지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소비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은행에서 32년간 남의 돈은 그렇게 꼼꼼하게 계산했던 제가 정작 제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두 번쯤은 괜찮다고 넘겼던 작은 소비들이 모여 한 달에 40만원, 50만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매달 연금 90만원이 들어와도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130만원이 넘으니 매달 40만원씩 적자였던 셈입니다. 부족한 돈은 퇴직금 통장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있었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소비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비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제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며 불안에 떨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공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리 없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 평소 같았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불안의 정체와 너무도 닮아있는 제목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홀린 듯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20여 명 남짓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이곳을 찾은 듯 표정은 하나같이 심각했습니다. 아,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우리 세대가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강사가 단상에 올라 던진 첫마디에 강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산을 갉아먹는 것은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무심코 반복되는 소비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 가지 사례를 들으며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은퇴 후 소리 없이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소한 외식과 모임을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밥 한 끼가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지갑을 여는 사람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언니가 낼게 하며 계산을 도맡아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6,000원, 8,000원이었지만 한 달이면 15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둘째, 충동적으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심할 때, 우울할 때, 외로울 때 쇼핑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사람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완전히 제 이야기였거든요. 혼자 집에 있는 조용한 오후, 남편이 낮잠이라도 자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홈쇼핑 채널을 틀었고 오늘만 특가,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홀려 주문 버튼을 누르곤 했습니다. 셋째, 명확한 기준 없이 자녀와 손주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렵다는 소리만 들으면 내 노후는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도와주려 하는 부모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엄마가 도와줄게 하며 주저없이 1,000만 원을 보태주었고, 딸이 아이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하소연할 때 할머니가 내줄게 하며 매달 15만 원씩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자식들이 힘들어하는데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들,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의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위험하게 만드는 가장 큰 지출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고 반복되면 고정비가 되며 자녀는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자식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망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사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퇴직금 5억 원을 받은 한 어르신이 10년 만에 그 돈을 거의 다 쓴 이야기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작은 소비 습관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제가 정리한 가계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줄줄 새고 있었어. 남편은 가계부를 보더니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쓴 돈이라고? 정말 그제야 저희 부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었고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였습니다.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은 돈을 쓰는 행위 뒤에 숨겨진 제 마음이었습니다. 외로워서 친구들을 만났고 무료에서 홈쇼핑을 켰으며 지난날 바쁘게 사느라 잘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손주들에게 용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찾아온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그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 없었습니다. 소비는 순간의 위로를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단 3가지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외식과 모임은 한 달에 2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카페나 식당 대신 집으로 초대하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오히려 자신들도 부담스러웠다며 반겨주었습니다. 둘째,
쇼핑은 하루 기다리기 원칙을 세웠습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바로 주문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아둔 채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루만 지나면 80% 이상은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충동적인 감정 소비였던 셈입니다. 셋째, 자녀 지원은 비상시에만 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비나 학원비 지원은 중단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만 돕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독립을 지켜봐주는 것이라는 강사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몇 달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고, 돈 문제로 시작되던 대화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따뜻한 안부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제 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키자 놀랍게도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적자에 허덕였는데 이제는 저축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1년이면 거의 1천만 원, 10년이면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돈보다 더 큰 변화는 제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라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이번 달은 얼마나 저축할 수 있을까? 하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돈 걱정이 줄어드니 밤에 잠도 푹 잘 수 있었고 남편은 요즘 당신 얼굴이 참 밝아졌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 역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방심일 수 있습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깁니다. 지금 당장 점검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비는 습관이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67에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을 바꿨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처럼 딱 3가지만 정해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소리 없이 가난해지는 노후가 아닌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부족함 없는 노후란 과연 존재할까요? 은퇴 후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있고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퇴직금도 두둑이 받았고 매달 연금도 들어왔으며 번듯한 아파트도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어 보였던 그녀의 노후. 하지만 시간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그녀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그녀는 소리 없이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의 진짜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혹은 몇 년 뒤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안한 내일을 위한 귀한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와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순, 올해 67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죠. 은행 창구에서 32년간 일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2 자녀는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3이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영순이 언니는 참 복도 많아. 노후 걱정 없어서 좋겠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4억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달 9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우리 부부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으니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여유로운 노후였습니다. 퇴직 후 첫 해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와 토마토를 돌보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손주 생일이라도 돌아오면 백화점에 들러 예쁜 옷 한 벌 사주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생활비가 아주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둑한 퇴직금이 통장에 있었고 연금도 매달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조급해져 왔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가도 몇 번이고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을만 2,000원짜리 소고기 한 팩이 유독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오늘 꼭 먹어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5,000원짜리 과일 한 봉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평생을 은행에서 돈을 만지며 살았던 제가 말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어느새 하나둘씩 미루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매번 다음에 보자며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나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소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통장 잔고는 매달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불안이라는 감정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김없이 돈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주변을 둘러봐도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요즘 잘 지내지? 웃으며 안부를 물으면서도 속마음은 겹겹이 감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고 더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리 없는 가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꼼꼼한 성격입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단돈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기에 늘 긴장하며 신중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돈에 관해서는 그렇게 무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의 감정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무료함의 습관처럼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주문 버튼을 누르곤 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뭐 사주세요 하기 전에 우리 강아지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하며 흔쾌히 용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소비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제 자산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한 불안감에만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카드 명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앱에서 8만원, 편의점에서 15만원, 홈쇼핑에서 12만원, 각종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돈이 20만원. 금액 하나하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개수가 문제였습니다. 이거 내가 시킨 거 맞나 싶은 결제 내역도 수두룩했습니다. 새벽에 출출해서 시켰던 야식, 심심해서 주문한 건강식품, 손주들 용돈 주려고 편의점에서 뽑았던 현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홈쇼핑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사지기를 샀고 또 다른 날은 공기청정기를 샀더군요. 그런데 정작 그 물건들이 지금 집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이런 걸 언제 샀지? 하며 집안을 둘러보니 포장도 뜯지 않은 상자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었습니다. 안방 한쪽에 쌓여 있는 건강보조식품들을 보니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혔던 건 한 달 전에 샀던 홍삼 제품을 잊어버리고 다른 브랜드의 홍삼을 또 주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먼저 산 제품은 아직 절반도 먹지 않은 상태였는데 말이죠. 문제는 지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소비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은행에서 32년간 남의 돈은 그렇게 꼼꼼하게 계산했던 제가 정작 제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두 번쯤은 괜찮다고 넘겼던 작은 소비들이 모여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매달 연금 90만 원이 들어와도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130만 원이 넘으니 매달 40만 원씩 적자였던 셈입니다. 부족한 돈은 퇴직금 통장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있었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소비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비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제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며 불안에 떨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공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리 없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 평소 같았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불안의 정체와 너무도 닮아있는 제목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홀린 듯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20여 명 남짓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이곳을 찾은 듯 표정은 하나같이 심각했습니다. 아,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우리 세대가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강사가 단상에 올라 던진 첫마디에 강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산을 갉아먹는 것은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무심코 반복되는 소비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 가지 사례를 들으며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은퇴 후 소리 없이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소한 외식과 모임을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밥 한 끼가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지갑을 여는 사람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언니가 낼게 하며 계산을 도맡아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6,000원, 8,000원이었지만 한 달이면 15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둘째, 충동적으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심할 때, 우울할 때, 외로울 때 쇼핑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사람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완전히 제 이야기였거든요. 혼자 집에 있는 조용한 오후, 남편이 낮잠이라도 자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홈쇼핑 채널을 틀었고 오늘만 특가,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홀려 주문 버튼을 누르곤 했습니다. 셋째, 명확한 기준 없이 자녀와 손주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렵다는 소리만 들으면 내 노후는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도와주려 하는 부모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엄마가 도와줄게 하며 주저없이 1,000만 원을 보태주었고, 딸이 아이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하소연할 때 할머니가 내줄게 하며 매달 15만 원씩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자식들이 힘들어하는데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들,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의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위험하게 만드는 가장 큰 지출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고 반복되면 고정비가 되며 자녀는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자식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망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사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퇴직금 5억 원을 받은 한 어르신이 10년 만에 그 돈을 거의 다 쓴 이야기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작은 소비 습관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제가 정리한 가계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줄줄 새고 있었어. 남편은 가계부를 보더니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쓴 돈이라고? 정말 그제야 저희 부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었고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였습니다.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은 돈을 쓰는 행위 뒤에 숨겨진 제 마음이었습니다. 외로워서 친구들을 만났고 무료에서 홈쇼핑을 켰으며 지난날 바쁘게 사느라 잘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손주들에게 용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찾아온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그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 없었습니다. 소비는 순간의 위로를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단 3가지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외식과 모임은 한 달에 2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카페나 식당 대신 집으로 초대하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오히려 자신들도 부담스러웠다며 반겨주었습니다. 둘째, 쇼핑은 하루 기다리기 원칙을 세웠습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바로 주문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아둔 채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루만 지나면 80% 이상은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충동적인 감정 소비였던 셈입니다. 셋째, 자녀 지원은 비상시에만 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비나 학원비 지원은 중단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만 돕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독립을 지켜봐주는 것이라는 강사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몇 달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고, 돈 문제로 시작되던 대화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따뜻한 안부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제 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지키자 놀랍게도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적자에 허덕였는데 이제는 저축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1년이면 거의 1천만 원, 10년이면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돈보다 더 큰 변화는 제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라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이번 달은 얼마나 저축할 수 있을까? 하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돈 걱정이 줄어드니 밤에 잠도 푹 잘 수 있었고 남편은 요즘 당신 얼굴이 참 밝아졌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 역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방심일 수 있습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깁니다. 지금 당장 점검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비는 습관이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67에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을 바꿨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처럼 딱 3가지만 정해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소리 없이 가난해지는 노후가 아닌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부족함 없는 노후란 과연 존재할까요? 은퇴 후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있고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퇴직금도 두둑이 받았고 매달 연금도 들어왔으며 번듯한 아파트도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어 보였던 그녀의 노후. 하지만 시간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그녀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그녀는 소리 없이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의 진짜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혹은 몇 년 뒤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안한 내일을 위한 귀한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와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순, 올해 67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죠. 은행 창구에서 32년간 일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2 자녀는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3이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영순이 언니는 참 복도 많아. 노후 걱정 없어서 좋겠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4억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달 9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우리 부부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으니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여유로운 노후였습니다. 퇴직 후 첫 해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와 토마토를 돌보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손주 생일이라도 돌아오면 백화점에 들러 예쁜 옷 한 벌 사주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생활비가 아주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둑한 퇴직금이 통장에 있었고 연금도 매달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조급해져 왔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가도 몇 번이고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을만 2,000원짜리 소고기 한 팩이 유독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오늘 꼭 먹어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5,000원짜리 과일 한 봉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평생을 은행에서 돈을 만지며 살았던 제가 말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어느새 하나둘씩 미루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매번 다음에 보자며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나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소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통장 잔고는 매달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불안이라는 감정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김없이 돈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주변을 둘러봐도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요즘 잘 지내지? 웃으며 안부를 물으면서도 속마음은 겹겹이 감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고 더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리 없는 가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꼼꼼한 성격입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단돈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기에 늘 긴장하며 신중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돈에 관해서는 그렇게 무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의 감정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무료함의 습관처럼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주문 버튼을 누르곤 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뭐 사주세요 하기 전에 우리 강아지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하며 흔쾌히 용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소비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제 자산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한 불안감에만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카드 명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앱에서 8만원, 편의점에서 15만원, 홈쇼핑에서 12만원, 각종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돈이 20만원. 금액 하나하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개수가 문제였습니다. 이거 내가 시킨 거 맞나 싶은 결제 내역도 수두룩했습니다. 새벽에 출출해서 시켰던 야식, 심심해서 주문한 건강식품, 손주들 용돈 주려고 편의점에서 뽑았던 현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홈쇼핑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사지기를 샀고 또 다른 날은 공기청정기를 샀더군요. 그런데 정작 그 물건들이 지금 집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이런 걸 언제 샀지? 하며 집안을 둘러보니 포장도 뜯지 않은 상자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었습니다. 안방 한쪽에 쌓여있는 건강보조식품들을 보니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혔던 건 한 달 전에 샀던 홍삼 제품을 잊어버리고 다른 브랜드의 홍삼을 또 주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먼저 산 제품은 아직 절반도 먹지 않은 상태였는데 말이죠. 문제는 지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소비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은행에서 32년간 남의 돈은 그렇게 꼼꼼하게 계산했던 제가 정작 제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두 번쯤은 괜찮다고 넘겼던 작은 소비들이 모여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매달 연금 90만 원이 들어와도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130만 원이 넘으니 매달 40만 원씩 적자였던 셈입니다. 부족한 돈은 퇴직금 통장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있었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소비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비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제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며 불안에 떨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공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리 없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 평소 같았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불안의 정체와 너무도 닮아있는 제목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홀린 듯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20여 명 남짓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이곳을 찾은 듯 표정은 하나같이 심각했습니다. 아,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우리 세대가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강사가 단상에 올라 던진 첫마디에 강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산을 갉아먹는 것은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무심코 반복되는 소비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 가지 사례를 들으며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은퇴 후 소리 없이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소한 외식과 모임을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밥 한 끼가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지갑을 여는 사람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언니가 낼게 하며 계산을 도맡아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6,000원, 8,000원이었지만 한 달이면 15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둘째, 충동적으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심할 때, 우울할 때, 외로울 때 쇼핑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사람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완전히 제 이야기였거든요. 혼자 집에 있는 조용한 오후, 남편이 낮잠이라도 자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홈쇼핑 채널을 틀었고 오늘만 특가,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홀려 주문 버튼을 누르곤 했습니다. 셋째, 명확한 기준 없이 자녀와 손주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렵다는 소리만 들으면 내 노후는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도와주려 하는 부모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엄마가 도와줄게 하며 주저없이 1,000만 원을 보태주었고, 딸이 아이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하소연할 때 할머니가 내줄게 하며 매달 15만 원씩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자식들이 힘들어하는데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들,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의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위험하게 만드는 가장 큰 지출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고 반복되면 고정비가 되며 자녀는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자식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망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사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퇴직금 5억 원을 받은 한 어르신이 10년 만에 그 돈을 거의 다 쓴 이야기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작은 소비 습관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제가 정리한 가계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줄줄 새고 있었어. 남편은 가계부를 보더니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쓴 돈이라고?
정말 그제야 저희 부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었고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였습니다.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은 돈을 쓰는 행위 뒤에 숨겨진 제 마음이었습니다. 외로워서 친구들을 만났고 무료에서 홈쇼핑을 켰으며 지난날 바쁘게 사느라 잘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손주들에게 용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찾아온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그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 없었습니다. 소비는 순간의 위로를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단 3가지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외식과 모임은 한 달에 2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카페나 식당 대신 집으로 초대하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오히려 자신들도 부담스러웠다며 반겨주었습니다. 둘째, 쇼핑은 하루 기다리기 원칙을 세웠습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바로 주문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아둔 채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루만 지나면 80% 이상은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충동적인 감정 소비였던 셈입니다. 셋째, 자녀 지원은 비상시에만 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비나 학원비 지원은 중단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만 돕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독립을 지켜봐주는 것이라는 강사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몇 달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고, 돈 문제로 시작되던 대화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따뜻한 안부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제 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지키자 놀랍게도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적자에 허덕였는데 이제는 저축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1년이면 거의 1천만 원, 10년이면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돈보다 더 큰 변화는 제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라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이번 달은 얼마나 저축할 수 있을까? 하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돈 걱정이 줄어드니 밤에 잠도 푹 잘 수 있었고 남편은 요즘 당신 얼굴이 참 밝아졌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 역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방심일 수 있습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깁니다. 지금 당장 점검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비는 습관이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67에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을 바꿨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처럼 딱 3가지만 정해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소리 없이 가난해지는 노후가 아닌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부족함 없는 노후란 과연 존재할까요? 은퇴 후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있고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퇴직금도 두둑이 받았고 매달 연금도 들어왔으며 번듯한 아파트도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어 보였던 그녀의 노후. 하지만 시간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그녀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그녀는 소리 없이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의 진짜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혹은 몇 년 뒤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안한 내일을 위한 귀한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와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순, 올해 67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죠. 은행 창구에서 32년간 일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셋이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영순이 언니는 참 복도 많아. 노후 걱정 없어서 좋겠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4억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달 9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우리 부부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으니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여유로운 노후였습니다. 퇴직 후 첫 해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와 토마토를 돌보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손주 생일이라도 돌아오면 백화점에 들러 예쁜 옷 한 벌 사주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생활비가 아주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둑한 퇴직금이 통장에 있었고 연금도 매달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조급해져 왔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가도 몇 번이고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을만 2,000원짜리 소고기 한 팩이 유독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오늘 꼭 먹어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5,000원짜리 과일 한 봉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평생을 은행에서 돈을 만지며 살았던 제가 말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어느새 하나둘씩 미루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매번 다음에 보자며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나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소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통장 잔고는 매달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불안이라는 감정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김없이 돈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주변을 둘러봐도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요즘 잘 지내지? 웃으며 안부를 물으면서도 속마음은 겹겹이 감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고 더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리 없는 가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꼼꼼한 성격입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단돈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기에 늘 긴장하며 신중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돈에 관해서는 그렇게 무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의 감정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무료함의 습관처럼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주문 버튼을 누르곤 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뭐 사주세요 하기 전